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CCTV 공동센터장을 담당하고 있는 김배호입니다. 오늘 제2회 KUBS DT데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배종석 학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올해 DT데이 콜로키움 시간은 기존의 기조연설 형태가 아닌 패널 토론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바쁜 일정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명식은 국내 DT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신 패널 토론자분들을 한 자리에 모실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무척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토론자 분들께서 몸담고 계신 소속 기관은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주관하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석사과정 캡스톤 프로젝트 협력기관이기도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저희 경영대학 CCTV 센터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협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모쪼록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라는 화두로 산학연 오픈 커넥티드 플랫폼이라는 것을 지향하는 저희 CCTV 센터의 비전과 지향점을 향해서 저희가 한 발자국 더 내디딜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토론자분들을 차례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옆에 딜로이트 컨설팅 AI&D 데이터 팀의 민세훈 전무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데이터 전략팀의 백철 팀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승현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롯데멤버스 데이터 전략부문의 정란숙 부문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콜로키움 패널 토론 주제는 아까 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디지털 리더십 인 비즈니스로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비즈니스 포 소사이어티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디지털 시대라고도 불리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또 뜻하지 않게 마주하게 된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눈부신 속도로 새롭게 변하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리더십이 과연 무엇인지 각 분야 그리고 각 섹터별로 최고의 디지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계신 패널 토론자분들로부터 평소 강의실에서는 듣기 힘든 실무 현장의 생생한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멤버스 정란숙 부문장님께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기 참여해주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께서 L포인트 정말 유용하고 또 친숙하게 사용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저희들 삶의 일부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만큼 또 엄청난 고객과 또 시장의 데이터도 쏟아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다른 일정이 원래 있으셨는데도 또 조정해 주시면서까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문장님께 무척 감사드리고요. 특히 지난 봄학기 중에 저희 MSBA 석사과정 BA 입문이라는 과목에서 또 학생들에게 유익한 초청 강의도 들려주셨지만 특히 오늘 자리를 통해서 최근 롯데멤버스에서 시도하셨던 또 성공시키셨던 다양한 변화와 혁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노력하신 부분과 경험하신 내용, 느끼신 점들 허심탄회하게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롯데멤버스의 데이터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정란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제 저희와 함께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잠깐 저희 비즈니스에 대해서 학생분들한테 좀 소개를 했는데 오늘 또 저희 롯데 멤버스를 좀 처음 접하시거나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제 저희 소개와 함께 저희 이제 회사 소개와 함께 그 DT 관점에서 지금 시장 트렌드는 어떻고 그에 맞춰서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쪽 이제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그 L포인트하고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L포인트하고 실제 간편 결제인 L페이 서비스를 이제 주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회원은 한 4천만 정도, 인구의 한 70% 이상이 넘죠. 4천만 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1년에 연간 한 2천만 정도의 회원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회원들이 이제 그룹 내 외부의 이제 가맹점에 실질적으로 한
41조 원 규모의 매출을 좀 발생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실제 엘페이, 엘포인트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데이터가 조금 수집이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 구조입니다. 멤버스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크게 이제 회원의 뭐 성별 연령부터 해서 그런 회원의 정보들과 그리고 그 회원이 어떤 신용 가맹점에서 그리고 어떤 포인트 가맹점에서 실질적으로 결제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점포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구매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 고객들의 동의하에 실질적으로 그 정보들이 수집이 되고 있고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듣는 리서치 정보들도 실질적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수집이 되고 외부 정보로는 이제 위치 정보, 날씨 정보, 그리고 교통 정보, 뭐 이런 갖가지 상권 정보들도 이제 좀 저희 비즈니스에 활용을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데이터의 가장 큰 차별점은 고객이 어떤 상품을 영수증 단위로 고객이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시각각 이제 들여다보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는 뭐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사람이 어찌됐던 난리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그런 방법과 그 난리지를 통해서 결과가 나온 것들을 실제 플랫폼에 얹혀서 자동화해 나가는 그 분석이나 이제 마케팅 플랫폼에 얹혀서 자동화해 나가는 그런 서비스를 주요 축으로 해서 서비스를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뭐 저희 멤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시장 트렌드와 그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데이터 혁신 사례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디테일을 다들 사실 제각각 거창하게 생각하시고 특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굉장히 큰 투자가 일어나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좀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희 이제 그 코로나 상황에 업무 환경이 사실은 이제 디지털화되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사실 원격 근무, 그러니까 다 집에서 사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넘게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가능하게 된 거가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어찌됐든 업무를 볼 수 있는 게 가능한 게 이제 화상회의라든가 그리고 협업 툴로 프로젝트의 일정들을 서로 관리하고 결과물들을 이제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갖춰진 거 그리고 위키나 그다음에 메신저나 그다음에 단순 반복하는 작업들을 그 RPA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것들을 그냥 좀 사람이 조금 덜 공수를 들일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결국에는 작은 디지털 부분에 좀 저희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토대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업 관점에서 보면은 기업에도 데이터 혁신이 사실은 굉장히 그냥 필수적으로 필요한 환경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실질적 경쟁력을 갖고 가기 위해서 빠르게 사실은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일단 고객이 좀 변했습니다. 고객이 실제로 본인이 가치를 느끼는 브랜드, 뭐 유명한 명품 브랜드도 사실 뭐 그 중에 하나겠죠. 가치를 느끼는 브랜드나 상품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그런 가치 소비 쪽으로 실질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서 그런 트렌드라서 저희가 고객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니즈를 확인하는 부분은 이제 할 수 없는 환경이고 결국엔 데이터 이렇게 아까 백단에 깔려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심지어 지금 스타트업 회사들도 저희는 대기업이긴 하지만 대기업을 또 위협하는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각각의 이제 수익성 부분이 악화되는 좀 기업의 경영 환경이 좀 악화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대응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CX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운영을 좀 자동화한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크게는 온라인화가 완전히 좀 온라인 쪽에 이제 비중이 너무 커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카메라 센싱 등의 이제 센서 발전이 굉장히 뭐 온라인처럼, 오프라인도 온라인처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서 온오프라인의 고객의 여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거는 대응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온오프라인의 고객 여정들의 모든 데이터를 사실은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고는 또 생존하기가 굉장히 힘든 어려운 환경, 기업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데이터들이 모아진다고 해서 이제 그걸 바로 또 뭔가를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 AI나 ML이,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나 이런 디테일 테크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성장하고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쌓여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현재의 현상만이 아닌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가능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기업들이 다 DT 혁신 방향성에 따라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그런 방향성이야라고 했을 때는 크게는 각각의 이제 비즈니스 전체 밸류 체인, 그러니까 뭐 기획, 마케팅, 그리고 뭐 MD, SCM, 뭐 이런 전체 영역에 대해서 다 최적화하는 활동들을 이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기반의 자동 발주를 한다든가, 그리고 마케팅을 하더라도 실시간 타겟 마케팅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 뭐 AI 센서, 뭐 카메라 센서 이런 것들을 해서 자동 결제하는 매장들도 지금 뭐 저희 롯데뿐만 아니고 실제 지금 이마트, 뭐 편의점들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는 그 밸류 체인, 그런 이제 과제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나가면서 그거를 계속 자동화해서 현장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이제 표준화하고 뭐 시스템에 연계하고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을 알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 데이터도 이렇게 표준화해서 수집하고 있지만 심지어 이제 외부 데이터 부분, 고객을 알 수 있는 외부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큰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구매를 하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I, 뭐 블록체인 이런 기초 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 인재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저희 입장에서 시급해요. 이건 대학에서 또 많이 해주시는 노력을 지금 해주시는 상황인데, 인재에 대한 양성은 사실은 기업에서도 투자를 지금 아끼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인재를 확보하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확보된 인력을 가지고 사실 육성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공을 들이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A부터 Z까지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 결국에는 각 요소마다 필요한 기술력에 대한 거는 산학협력이나 이제 뭐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뭐 여기까지 제가 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듯 기업이 데이터 이제 혁신 트렌드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리고 리더들도 이런 부분들의 투자와 그 발전을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부문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패널 토론 시작할 때 한 자리가 왜 비어있나 궁금하셨던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 그 GS 리테일 AI 부문의 박형일 부문장님께서 오전에 급한 일정을 마치시고 도착하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박형일 부문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려대학교 의과대 유승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의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뭐 문외한에 가깝긴 하지만 뭐 저를 포함한 저희 모두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점에서 의학도 이제 헬스케어라는 분야는 피해갈 수 없는 모두에게 또 관련된 학문 분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의학이라는 분야는 경험의 학문이다, 뭐 데이터의 학문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이러한 점에서 이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특히 이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하는 학문 분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특히 이제 산학연에 걸친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또 지난 2021년 1월 21일에 저희 CDTV에서 기획한 콜로퀴움 기조 강연에서 미래 의료 Who, What, Why라는 주제로 또 굉장히 인상 깊은 강의를 또 해주셨고 유익한 말씀 전해주신 기억도 납니다.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의학과 또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리더 중에 한 분으로 자유롭게 또 고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대병원에서 당뇨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앞서 산학연이라고 되게 거창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심 분야는 정확하게 당뇨입니다. 당뇨 환자를 보다 보니까 그러면 당뇨 환자들을 위한 어떤 제품들이 필요하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당뇨 환자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진료를 하는 현장에서 최적화된 진료의 모델을 고민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엮이게 됐는데요. 이제는 모든 전문가들이 같이 스테이크홀더들이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함께 협력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정량숙 부문장님께서 그 고객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고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질병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요. 어떻게 되면 환원화된 질병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그 병을 바라봐 왔지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목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헬스케어 쪽에서도 이제 일어나야 되는 시대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헬스케어 영역의 디지털 전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심지어 디지털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컨셉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논문에서는 인펀시 레벨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장 초보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그렇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그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영역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격도 누가 정해줘요. 그리고 오는 손님도 우리가 맘대로 못 받아요. 그냥 밀고 들어오시면 봐야지 그걸 거부할 수가 없고요. 정부에서 정해준 거 이상의 비용을 받게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그런 굉장히 특정한 지역에 저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질병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언제든지 나도 질병을 가질 수 있다. 나도 언젠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 생기게 됐고요. 당연히 의사 만나가지고 약물 받아와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는 재택 진료가 활성화되면서 그러면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가서 볼 수가 있는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 그래서 그동안의 거부감과 거리감들이 많이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당뇨병 영역은 특히나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도되었던 영역인데요. 실질적으로 환자의 일상을 관리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20여 년 전부터 정부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시도를 해왔지만 실제로 의료 서비스에서는 정착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당뇨 환자분들이 본인의 데이터를 의사에게 보내서 모니터링을 받아서 거기에 알고리즘 기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들어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은 20년 동안 지속돼 왔었어요. 저도 10년 전부터 그쪽에 관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고 그것이 실질적인 서비스로 정착되지 못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모든 것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의료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법정 책임에 대한 우려와 같은 것들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요인들이 많았었는데요.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비대면 진료, 전화 처방이라는 것으로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무려 264만 건의 전화 처방이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의 변화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스마트 병원이라는 그런 화두로 환자 중심 헬스케어를 위한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저희 고대의료원은 오늘 이제 프리시즌 히스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지금 열고 있고요. 네이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프리시즌 하스피탈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상, 유전체 데이터 그리고 건강 기록을 공유해서 환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밀 의학을 하겠다라는 그 토대를 만드는 데이터 기반의 그런 프로젝트들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하고 ICT 기업들 간에 굉장히 활발한 협력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전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아산이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사업을 하겠다고 아산 카카오 메디컬이라고는 협력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에는 환자 650만 명의 데이터의 의료 사용권을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식별화를 통해서 정밀 의료를 시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라고는 하나의 축과 또 이제 활발한 협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데이터 금맥화와 별도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의 시나리오를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수술을 하러 들어가신 외과 선생님들은 전날에 머릿속으로 수술 장면을 그리면서 들어가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전에 머릿속으로 내가 수술해야 될 사람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들어갔었던 것이 이제는 시뮬레이션이라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미리 그것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실질적으로 수술을 하는 거에 아웃컴을 최대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드는 쪽으로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의 생태계는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리딩 그룹들이 끌고 가는 데는 굉장히 혁신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해서 대장암을 기존에 했을 때 내시경을 했을 때 보이지 않았던 대장암을 AI가 잡아주면 그거를 통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1년 만에 저희가 이제 신청해서 드디어 들어온 이 펀더스코피라고 하는 기계에 이걸 보면은 솔직히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AI가 어떤 병변인지를 찍어서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술들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접목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디지털의 헬스케어 영역에서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리더의 덕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 저도 이제 리더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리더를 키워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배우는 거가 두려우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름에 대해서 항상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던 단어 중에서 디지털 퍼스트, people centric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 디지털 퍼스트, people centric이라고 하는 이 룰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어느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역할들을 최적화된 상태로 끌어내서 경영의 마인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연속혈당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10년 전에 처음으로 사용을 했을 때 그때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저를 이제 보시면서 저는 이제 30대였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그때 그분들은 도대체 이게 어떤 가치가 있겠냐라고 이거를 사용하는 거는 일형 당뇨에 제한된 사람들한테만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제일 열심히 2형 당뇨 환자들한테 그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10년이 지나서는 대세가 돼버린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다른 경험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빠른 변화에는 다른 가치관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치관과 존재들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디지털 시대의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신용정보원 빅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전략팀 백철 팀장님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도 경영대학 내 재무금융 파이낸스 분야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신용위험 관리에 관련된 연구 활동을 대학원생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크레디비라는 서비스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또 오늘 오후에 발표하게 될 MSBA 캡스톤 프로젝트 팀 중에 총 3팀이 현재 그 크레디비 시스템을 활용한 주제로 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 정말 유례없는 특징과 또 장점을 가진 금융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고 계신 청중분들께 이 빅데이터 시대에 발맞춘 한국신용정보원의 비전 그리고 또 크레디비 개발 취지 그리고 팀장님께서 발휘하고 계신 디지털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 한국신용정보원 빅데이터 시스템 백철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고요. 저는 특별히 어떤 대단한 말씀보다는 저는 이제 금융 분야에 소속이 돼 있고 또 이제 금융의 어떤 개별적인 플레이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제도나 어떤 정책의 운영에 좀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입장에서 최근에 이제 금융 빅데이터 산업의 트렌드라든지 어떤 제도의 운영이나 또 어떤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 신용정보원이라든지 금융 데이터 산업의 어떤 DT의 그 흐름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길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조금 몇 가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아마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저도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금융산업 트렌드의 변화, 이제 오늘 주제가 DT이기도 하고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정확한 정의는 정해져 있지는 않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또는 많은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는 유형 상품일 수도 있고 또는 금융상품과 같은 무형 상품일 수도 있는 상품을 생산하고 고객을 발굴하고 이 상품을 유통, 판매하고 피드백을 받고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이제 디지털화되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서는 과거에는 어떤 경쟁 우위적인 어떤 전략적인 도구였다면 지금 현재는 가속화되고 이제는 필수화돼 버린 그런 그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DT의 두 가지 요소는 당연히 이 여러 가지 산업 정책 이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발생하는 그리고 그 재료로 쓰이는 데이터라는 중요 요소가 있겠고요. 또 이런 것들을 디지털 환경 내에서 구성할 수 있는 테크의 요소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야기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융 당국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법 제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더 육성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제 자로는 데이터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령이 또 새롭게 또 통과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아마 과거에 작년, 재작년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데이터 3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것, 이제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됐다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법률 규제로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제약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활성화 시켜보자, 근거를 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게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위에 이제 여러 가지 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 활성화의 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이제 빅데이터를 처음에 이제 사용을 이제 데이터를 그 기존의 재료로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처음에 출발점으로서 공공 영역에서부터 공공 영역에 갖고 있는 자료를 먼저 개방해서 의료라든지 또는 어떤 공공 데이터 행정 정보라든지 통계청에 있는 정보 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크레디비 그 빅데이터 금융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반에게 공개를 해서 이 부분을 한번 DT의 시드로 한번 사용해 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영역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다면 민간의 회사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은 사실 이제 데이터가 자산이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과는 달리 그냥 일반에게 오픈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데이터 거래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로 자산처럼 한번 거래를 할 수 있게 장을 열어주면 그런 자료들이 크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과 그런 근거를 마련해 준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고 이제 곧 이제 전격적인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개별 각 개인 단위 정보 주체 단위로서도 마치 우리가 지금 전파를 이렇게 오가듯이 그렇게 이제 정보들이 오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송 요구권이라고 하는 체계가 이제 마이데이터 체계가 되겠죠. 그런 마이데이터 체계도 만들게 되었고요. 또 데이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결합을 하면 뭔가 시너지의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많은 그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융합하고 결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근거들을 이제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데이터의 금융 데이터, 금융 산업의 흐름이 각각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용정보원이랑 뭐 제가 뭐 회사 소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신용정보원의 역할과 사실 이 앞에 그 추진되고 있는 네 가지 한 축과 같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용정보원은 사실 이제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용정보들, 뭐 대출, 연체, 보험의 가입, 보험의 지급이라든지 어떤 기술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집중이 되고요. 그것을 아까 첫 번째 퍼블릭 섹터에서 오픈한다고 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비식별 처리, 최근에 이제 가명 처리, 익명 처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일반들에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오픈하는 역할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건 아까 그 데이터의 융합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법에서는 허용이 되긴 하지만 데이터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뭐 데이터가 전문적이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 신용정보법상의 어떤 그 문구인데요. 데이터 전문기관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그 기관을 통해서 많이 결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합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원활히 오갈 수 있게 중간에서 거버넌스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간략히 소개시켜 드리면서 뭐 이런 어떤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좀 잠깐 접해 볼 텐데요. 일단 뭐 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약자로는 저희가 이제 크레디비라고 하는데,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들을 신용정보원에서 DB화를 시키고요. 이거를 요청하는 경우에 개인의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비식별 가명 처리를 해서 이것을 원격 시스템에 의해서 제공을 하고요. 그 원격 시스템에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 안에서 모든 작업들을 해서 뭐 어떤 모형도 만들고요.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보험 사기의 스코어링 모델도 만들기도 하고, 대출의 연체 예측 프로그램도 만들기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어서 그 모형을 가지고 나가서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는 어떤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DB 구조는 뭐 이렇게 복잡한데요. 사실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엑셀 시트에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돼 있는 줄 알고 들어오시지만, 사실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한 20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가지 연결키로 해서 조합이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일반 대중들이 재미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트레이닝을 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재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도구를 활발히 사용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경영대학에서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이데이터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더 본격화되면 더 실감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개인이 마이데이터 회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용 정보를 당신이 종합적으로 한번 종합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 마이데이터 회사는 약 3천여 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 전부 다 이제 신호를 쏘게 되고요. 그러면 회신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이데이터 회사에. 그럼 마이데이터 회사에서 정보를 송수신한 자료를 가지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의 어떤 종합적인 이제 컨트롤 역할을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마이데이터 종합 포털에서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시사점 부분이라고 할까, 아마 앞으로의 트렌드고 더 열려져 있는 것들은, 이 마이데이터가 지금 현재의 그 법 제도의 상태에서는 신용정보법에 의한 금융 분야에서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야들에 대한 마이데이터들은 사실 지금 현재는 사실 의무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좀 뭐라 그럴까, 권장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촉진을 하는 차원으로 현재는 되어 있는데, 금융 분야는 이게 이제 의무화돼서 전송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지금 발의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법들이 이제는 다른 분야들, 뭐 유통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교통, 통신 여러 가지 분야들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정보를 전송을 하게끔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금융 분야뿐 아니라 금융 분야가 교통의 어떤 분야로 데이터가 갈 수도 있고 의료 분야의 데이터가 어떤 유통 분야로 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개별 법적인 여러 가지 뭐 장치들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개인 정보가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조성이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좀 그 시사점일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기관 간에 전송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료로 참고를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이제 각 그 정보 단위별로 서로 정보가 오가는 그런 트렌드가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데이터 융결합에 대한 것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3법에서 도입되어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가명 정보입니다. 개인 정보 예전엔 개인 정보가 있었고 그냥 통계 정보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개인 정보는 아니지만 약간 뭐 하이브리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니면 슈도 뭐 개인 정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수준의 정보가 이제 가명 정보고요. 이 가명 정보는 그 두 가지의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장이 된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사용할 수가 있는 점이 이제 특징이 되고요. 과거에는 개인 정보를 이용하면 무조건 그게 개인에게 그 동의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가명 처리를 하면 그 사람에게 당신의 자료를 쓰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는 통계 작성이라든지 연구 목적으로만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는 산업적 또는 상업적 목적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연구기관이나 학술의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면 지금 현재는 뭐 고객의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재무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명 정보는 이렇게 해시 처리를 한다거나 범주화를 하는 처리 방법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이름 같은 걸 지우고 뭐 쓰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명 익명 처리 기법에 우리 안내서에 나와 있는 기법만 해도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명하고 익명 처리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그 수학적이고 공학적인 여러 가지 접근법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이 결합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네, 뭐 간략하게 뭐 업무라면 업무랄까 아니면 최근에 이제 그 금융 데이터의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흘러가고 있는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제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 데이터 분야를 아마 이제 접근을 하실 때 이 네 가지 영역을 각각 생각하시면서 자신에게 이제 뭐 공학적인 부분이랄지 뭐 재무적인 부분이랄지 어떤 본인이 관심 있고 더 강한 어떤 그 스트롱스이 있다면 그런 부분 쪽으로 좀 더 개발하신다면 굉장히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금융 데이터 분야의 전문가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뭐 그렇게 간략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핵심을 짚어주시는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GS 리테일 AI 부문의 박형일 부문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아시다시피 GS 샵과의 합병을 통해서 이제 GS 리테일의 사업 규모도 커지고 또 그만큼 범위도 상당히 넓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말씀이겠습니다만 그동안 또 회사 내부적으로도 매우 빠른 속도로 혁신과 또 변화의 물결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오늘 무리한 일정을 좀 소화해주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문장님께서 지난 4월에도 저희 MSB의 석사과정 BA 입문 과목에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초청 강의 들려주셨지만 특히 이러한 기업 혁신의 중심에 현재 서 계신 디지털 리더로서 오늘도 참석해 주신 분들께 귀감이 될 수 있는 경험과 식견 또 전해주실 수 있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이제 그 융합에 대한 회의를 하다가 왔는데요. 저는 일단 그 우리나라 이런 이제 명문 교육기관에서 이런 DT에 관한 논의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의미가 있고 또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그 TV 매체를 활용하여 이커머스를 하는 가장 큰 사업자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편의점 개수로 따지면은 제일 많은 GS25라고 이제 편의점 간판 많이 보셨을 텐데 그 회사가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요즘 저희 회사의 화두는 융합 DT입니다. 굉장히 그런 얘기를 거의 매일 같이 하고 있어요. 좀 하나의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도 이제 아마존처럼 물류를 굉장히 빨리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물류라는 것에 전진 배치 같은 것들을 많이 해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물류 센터 현장에 가보면 사람이 직접 손으로 그건 해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한 59% 정도 정확도가 납니다. 내가 한 100개 정도를 구리시에서 사갈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하면 59% 정도 정확도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되게 품목이 많아지면은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는 이제 간단한 로직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딥러닝 같은 걸 적용해서 한 80%까지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고 있죠.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되게 파워풀한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전사의 모든 그 일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DT에 대해서 이 현업분들을 쭉 모아놓고 제가 1년 안에 TV에 그 홈쇼핑 방송을 편성을 제가 AI로 다 자동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형태로 최적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현업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와 그래요 좋습니다. 박수 막 칠까요? 안 그래요. 굉장히 분위기가 싸합니다. 굉장히 싸해요. 저는 되게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왜 이렇지? 라고 처음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분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당연한 얘기겠죠. 사실 이분들 머릿속에는 이거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저를 좀 더 잘 봐달라고 약간 블러핑 아닌 블러핑을 한 건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블러핑이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런 일은 회사 전체 부서에 다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한때 제가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을수록 회사에 적이 된 느낌? 이게 길 가다가도 만나잖아요. 인사도 잘 안 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약간 그런 존재니까. 근데 실제로 현실은 되게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I만으로 어떤 문제를 드라마틱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아까 제가 예를 하나 든 것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일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기존의 일을 오랫동안 해왔던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더 중요하고 더 뭐랄까요?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 중에 아주 일부분을 AI로 전환하려는 거예요. 저는 저희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DT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OB와 YB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트래디셔널한 거를 유지하고 지키려는 사람들, 그리고 AI나 데이터의 기술을 들고 와서 그걸 좀 바꿔보려는 사람들의 사실은 굉장한 신경전인 거죠. 최근 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거를 어느 한쪽이 주도해서 확 바꿀 수는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 오랫동안 일해오던 사람들의 노하우를 AI로 잘 녹여내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 OB와 YB 간의 협력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 협력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던 분들에게 AI와 데이터가 뭔지를 가르쳐서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 거고, 이 젊은 AI를 아는 엔지니어들은 현업의 일을 좀 더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교육기관에서 DT의 화두를 가지고 이런 세션을 하고 교육을 확산하고 AI를 가르치고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도 우리 고대와 여러 가지 과제를 하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런 과제들이 더 많아질 거고 실제로 이런 과제들이
기업 현장에서의 텐저블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자주 이런 이제 모임을 가지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딜로이트 컨설팅 민세훈 전무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전무님께서는 지난 2021년 4월 30일 기업이 직면한 도전은 나의 커리어 여정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제목으로 저희 CCTV 센터에서 콜로키움 강연을 해주신 바 있고 개인적으로도 무척 인상 깊게 강연을 들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전무님께서 몸담고 계신 이 딜로이트 컨설팅이라는 법인은 아시겠지만 다양한 기업 및 조직을 대상으로 이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좀 특징이라고 이제 봅니다. 특히 앞서 이제 각 기관의 DT 전략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각 패널 토론자분들께서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디지털 리더십을 실제로 이제 발휘하신 액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러한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DT 컨설팅의 대표적인 사례와 또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발휘하신 디지털 리더십 주요 덕목에 대해서 두루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딜로이트 컨설팅의 민세훈 파트너라고 합니다. 저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저희가 이름 붙이기로 AIN 데이터라는 이제 서비스 조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실 오늘 오면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계속 던져주실 줄 알고 제가 할 말씀들을 이렇게 섹션별로 좀 구조화해 놓고 있었는데 쭉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이것들을 어떻게 재조합해야 될지 지금 한참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희 팀은 사실 앞에서 이제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기업계 내지는 산업계 이제 리더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어떻게 더 잘하실 수 있을지 뭐 저희의 이제 어떤 부족하나마 이제 영향을 가지고 지원해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제가 보는 요즘에 어떤 DT의 뭐라 그럴까요? 뭐 변화상 내지는 뭐 건방지게 트렌드 뭐 이렇게 보면 제 관점에서는 뭐 컨설턴트가 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만 한 세 가지 정도의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대에 올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이 CDTB이지 않습니까? 아마 제 나름대로 짐작하기로 DT&B 비즈니스가 되어 있는 그 까닭이 이 DT라는 것을 그 DT인 채로 뭔가 대성하거나 목적화하지 않고 이 DT가 비즈니스와 어떻게 잘 융합될까를 연구하는 영역이 아닐까 싶은데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제가 보면 과거에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마스터 플랜이네 전략이네 해가지고 DT 그 자체를 하나의 어떤 목적화하고 대상화하는 비즈니스 이니셔티브들이 존재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사실 DT란 말을 꺼내기가 상당히 이제 무한할 정도로 DT라는 것이 가진 다양한 어떤 복합적인 어떤 이니셔티브들을 정말로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는 뭐 디지털 이니셔티브, 데이터 이니셔티브들은 무엇일까를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고민하시는 단계로 이미 접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런 관점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래서 그런지 이 DT의 본질을 결국은 이 데이터라는 에셋의 어떤 가치의 제고 내지는 이 데이터의 더 고도화된 활용이 결국은 디지털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뚜렷한 인식이 제가 예전에 GS그룹의 회장님도 잠깐 뵀습니다만 굉장히 명확하게 그 말씀하셔서 제가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인식들이 좀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 다양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산에 만들어지는 산의 각각의 밸류체인과 오퍼레이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더 잘 융합할지 그리고 사외에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우리 내부의 데이터를 어떻게 잘 엮어서 활용할지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또 우리 내부에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외부의 다양한 어떤 에코시스템에 연관된 어떤 비즈니스 주체들이 어떻게 더 잘 엮어서 우리의 사업도 고도화하고 또 그들의 사업도 고도화되어서 이 사업 영역 전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들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고민들이 되고 있는 이제 세상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점은 뭐냐면 DT를 더 이상 어떤 데이터 내지는 관련된 테크놀로지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이
테크놀로지나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이것들이 더 우리의 체질로 자리 잡기 위해서, 하나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의 조직 문화, 조직의 구조,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인재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어렵고 진지한 고민들을 이제 하시는 단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또 학교의 기여가 또 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마 기회가 된다면 또 자세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또 나누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패널분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덕분에 토론장의 분위기가 슬슬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패널 토론자분들과 이제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통해서 본격적인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민세훈 전문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항상 한 발자국 앞서가시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 중이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채팅창 기능이나 댓글 기능을 이용하셔서 궁금하신 점을 질문해 주신 방식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전달된 질문을 제가 선별해서 토론자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카테고리의 소주제로 질문들을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소주제는 디지털 시대와 DT라는 이제 제목으로 지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T라는 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는 기업에게 있어서 어떤 경쟁적인 우위를 가져올 어떤 전략적인 선택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전략적인 선택의 개념일 것인지, 아니면 저희 모두가 이제 가지게 될 일종의 어떤 커머디티의 개념이 될 것인지, 아마 몸담고 계신 업계의 특징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업계의 특징을 좀 반영해 주셔서 의견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금융권에 계신 그 백철 팀장님께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DT를 처음에 제가 그 슬라이드에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정말 그랬었죠. 경쟁적 우위의 어떤 전략적인 도구로 활용을 했고, 다른 기관보다 이제 앞서 나가기 위한 어떤 도구, 효율화시키고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도구의 어떤 전략으로 사용했었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필수화돼 버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마치 이제 저것도 오래된 사람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이제 우리 경영학하는 친구들을 처음에 보면 그랬었어요. 옆에는 이제 회계학 책을 끼고서, 아니 왜 우리가 경영수학 수업을 왜 대학교 와서도 들어야 되지? 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던 때가 얼마 전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이제 컴퓨터잉이라고 한다면 저 전산 쪽 파트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문 사회 계열이라든지 심지어는 예술 영역에서도 이런 IT 기술이라든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적용하고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당연시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그 DT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결론으로도 이미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이제 저는 약간 특수하게도 어떤 기관의 관점에서 조금 저희 기관들이 어떻게 좀 늦죠, 아무래도. 그런 흐름도 또 같이 또 말씀을 좀 경험상 드리다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공 영역, 정부 영역, 기관 영역은 DT의 주체가 아니고, 이제 저 사람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노베이션이 이끌어낼 수 있게끔 나는 옆에서 박수도 쳐주고, 물도 떠주고, 이런 역할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기관들조차도 굉장히 우리가 뭔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아까 몇 가지 이제 정책의 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사업들도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좀 이노베이션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또는 위기의식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산업에 또 반영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현장들, 심지어는 정부 공공 영역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나갈 주체들, 또 새로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어떤 젊은 인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갈증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인 그 산업 전 영역을
한 번에 보고 계신 민세훈 전무님께도 한번 같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적인 선택이 될까요? 가져야 될 커머디티의 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필수적인 것이냐 아니면 선택이냐의 문제 자체도 사실 저기 어떤 분께서 질문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굉장히 개념적인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세상이 디지털라이즈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데이터로 환원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데이터로 환원이 되고 디지털 환경에서 인식이 되는 시대에서 이제 디지털이 정말 선택이냐 필수냐라는 질문 자체가 약간 좀 개념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핵심은 이 뭐 디지털을 그냥 어떤 하나의 테크놀로지의 총체로 표현을 하던, 결국 데이터의 문제로 환원시키던, 결국 핵심은 우리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이제 아니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T의 유무를 떠나서 사실 한 조직의 리더의 역할이 뭐 중요하다는 사실은 당연한 말씀이겠죠. 하지만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DT를 위해서는 사실 어떤 한두 사람의 특정인에 귀속되지 않는 어떤 시스템 전반적인 시스템 차원의 지원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은 어떤 것을, 무엇을 또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 롯데카드에서 롯데멤버스 사업부가 분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또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짐작을 해서 정란숙 부문장님께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DT가 사실 필요 없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구멍가게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고객들의 속속들이 뭘 원하는지 또 뭘 희망하는지를 사실은 다 알고 있고, 옆에 가게에서 뭘 갖다가 잘 팔고 있는지 부분까지도 사실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DT가 필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데이터 없이는 그런 부분들을 당최 이제 파악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나를 위해서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희망하는 니즈를 좀 선제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 딱딱딱 맞춰준다고 하고, 편의성을 디지털에 의한 편의성을 제공해준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래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DT는 굉장히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고객의 선제적인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거고, 또 운영에 대한 효율화도 사실은 하나하나 사람이 이전에 뭐 본인의 이제 직감에 의한 그런 방식에 의해서 물건을 뭘 들여다 놓고 뭘 더 판매를 할지 그런 것들을 사람이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들을 사실은 어떤 상품이 시장에서 뜨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또 확인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요. 이제 기업들은 결국에는 그거를 특정 개인한테만 그런 일들을 맡기는 게 아니고, 이걸 시스템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다 디지털 플랫폼에 이제 담아 놓던가 이런 부분으로 자동화시키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되려 그러면 아까 계속 앞에서도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뭐 시스템 투자를 한다, 데이터를 많이 모았다고 해서 이게 성공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경쟁력을 갖고 성공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비즈니스 어떤 목표라든가 전략이 명확해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런 DT 환경들을 갖춰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게 결국엔 누가 만드는 거냐, 리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좀 방향을 제시하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현재는 사이즈가 작지만 잠재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그런 목표 방향성 설정하는 건 리더가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고, 구성원들이 그거를 이제 공감해서 그걸 시스템화시키고 하는 부분들, 시스템화된 것들을 구성원들이 너무 직관에 의해서 하던 방식을 버리고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그런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의문에 현답을 주셔서 감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실 때 박형일 부문장님께서 이제 뭐 OB와 YB 사이의 어떤 텐션 그리고 새로운 개념의 협력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시스템 차원의 특정인에 기속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DT를 위한 시스템 차원의 지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부문장님? 네, 그 시스템 차원의 지원도 중요한데요. 저는 약간 그 시스테믹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DT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점과 확산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혹자는 이 DT를 기존과 계속 해왔던 혁신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DT는 혁신인데 좀 그 혁신의 폭이 좀 더 큰 새로운 종류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장에서의 제일 큰 어려움은 DT를 주도하는 엔지니어들의 몸값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봉이 거의 50%씩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주 떠나는 거죠. 어디로 갈까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로 가요. 소위 말하는 이제 하차감이 좋은 회사를 나올 때 연봉을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많이 가죠. 대기업들도 사실 그런 고민 다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력들이 그걸로 빠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시스테믹하게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는 그런 그 DT를 리딩할 수 있는 인재들과 인력에게 굉장히 좋은 아젠다를 제시를 하고 그 아젠다를 자신이 선점하고 확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만들어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되게 매일 고민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답변을 원하시는 패널분들께서는 그냥 레이저로, 눈빛으로 레이저를 한번 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전에 저희가 어떻게 논의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즉흥적으로 답변 주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주제로 이제 디지털 시대의 리더십. 오늘 이제 토론 주제에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가고 싶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리더십에 관해서 사실 오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오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유승현 교수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하셨던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첨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연식이 나오긴 하지만 20년 전에 15년 전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어린 레지던트 1, 2년 차 때 병원에 물류 시스템을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병원이 돈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OCS 시스템 중에서 가장 싼 물류 시스템을 들여왔는데 환자 한 명이 입원을 하면 그건 재앙인 거예요. 특히나 신장내과 환자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10년 정도의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생활을 거치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랩 데이터를 물론 전산으로 적혀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랩 데이터를 환자의 검사 데이터를 적어서 우리 교수님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려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 그 랩을 한자 한 땀 한 땀 써야 됩니다. 3시간 동안 한 명의 환자의 랩을 종이에다가 숫자로 하나하나 눌러 적으면서 그 3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얗게 밤을 새고 아침이 밝아오는 걸 볼 때 도대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괴감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고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병원에는 이제 타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환자들의 차트가 쭉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료를 보고 응급실로 오게 되면 응급실에 왔을 때 그 사람 차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밤 새벽에 찾아야 돼요. 그 죽은 원혼이 떠돈다라고 하는 병원에서 밤에 그 새까만 데서 계단에서 그거를 찾는 그 심정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꼭 장소에 없어요. 딴 데 가 있어요. 그럼 2시간, 3시간 그거 찾는 거죠. 이제 그런 일상을 살다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감회도 새롭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결핍 때문에 EMR이라든지 OCS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가장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관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좀 편안한 환경에서 환자를 봤다면 그런 니즈는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거는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병원이라는 환경에서 지금 이제 어떤 EMR이라든 OCS라는 것들로 프리시즌,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여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그런데 다른 영역에서 봤을 때는 이미 10년 전 다 끝난 일들을 이제서 병원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이라고 하는 환경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영역의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가신 정치에 입각해서 많이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전에 선배가 했던 역할들을 잘 물려받아서 후배가 동일한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면 되는 그런 리더십 속에서 저희는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속한 이제 병원이라고 하는 환경은 뭐 하얀 거탑 생각해 보시면 막 이렇게 우르르 몰고 다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다니는 의사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리더십, 내가 내 사람들을 챙겨주고 그 사람들이 내가 했던 역할들을 잘 수행해서 우리의 조직이 지속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유지되도록 하는데 아직도 그런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요. 그 안에 핏한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쳐내는 형태로 이런 저희의 리더십이 발동돼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을 잘 따라오는 사람은 여기에 남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말 잘 듣고 이전에 어떤 질서를 순응하는 사람들로 어떻게 보면 셋업이 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큰 병원들을 중심으로 해외 변화들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디자인 띵킹을 한다, 이노베이션 센터를 만든다 이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가치가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럼 무엇을 하지? 환자라고 하는 대상을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보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낫게 하기 위한 서비스의 영역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주목이 아직까지 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현재 한계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서는 그러한 리더십이 환자가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서비스를 구성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최소한 오류를 줄이고 가장 아웃컴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로 가져갈 거냐라는 고민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입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그 디지털 리더십에서는 좀 리더십이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뭐 디지털뿐만이 아니라 리더십이라는 개념에 여러 가지 또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 조직의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 길이고 옳은 일이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 또 리더십의 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해보는데요. 이런 디지털 리더십과 또 전통적인 리더십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란스 부문장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일단은 이제 뭐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방향을 잡아주는 부분은 이제 공통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인재를 실질적으로 잘 선별해서 등용시키고 육성시키는 역할은 또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전통적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이전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직급이나 타이틀 뭐 저희 그룹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직급이 높으신 분 뭐 문을 열어드려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식의 뭐 약간 그런 중요한 시대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네트워크 학연이나 지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리더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뭐 리더가 지금 치면 뭐 사자나 호랑이처럼 약간 그런 뭐 권력이나 뭐 의사결정 능력이나 이런 게 너무 의존도가 세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지금의 이제 뭐 디지털 속에서의 리더십은 결국에는 얻고자 하는 정보는 어디인가에 누구한테나 다 지금 오픈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리더가 혼자서 그 정보를 다 사실 독점할래야 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공동체 그런 의식을 발휘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조직원들을 독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조직원들의 그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다 이전보다는 다 좀 인정을 해 가면서 그들이 그 모아진 정보를 가지고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게끔 뭔가 능력이라는 건 뭐 창의성도 이제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지금 디지털 리더십의 가장 좀 주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저도 못하고 있어서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인재들이 더더욱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계속 주의 깊게 또 관심 있게 리더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사람이 이런 것들 다 뭐 디지털이고 뭐고 다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뭐 중요한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드렸던 질문과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디지털 리더십이라고 하면 뭐 기술에 의해 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와 그 관계에 대한 부분 강조해 주신 점 참 공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조직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이제 수반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모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또 이제 개인별로 또 기업별로 DT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한 견해가 또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를 이렇게 잘 조율해서 전반적인 어떤 생태계의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더가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아까 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던 박형일 부문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일단 그 리더십과 연장선상에서 저도 이제 그렇게 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되게 멀리 일단은 봐야 됩니다. 예전보다 더 멀리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기가 멀리 본 거를 내부적으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제 새로운 기술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변화해야 될 것도 되게 많으니까 아까 이제 OB와 IB 얘기 잠깐 했는데 그런 분들에게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되게 잘 하는 게 진짜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에 수혜를 본 기업이 있고 못 본 기업이 있는데 이커머스들은 수혜를 많이 봤죠. 근데 그 당시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리더분들이 했어야 되는 포인트가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는 어떤 아젠다가 올 거냐에 대한 사실 고민을 했었어야 되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잘 설명하여 변화의 동인을 만들어낼 거냐.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디지털 리더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 토론 주제에 맞춰서 저희가 또 대학이다 보니까 디지털 시대에 올바른 디지털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 대학 교육기관의 차원의 노력과 또 기업의 차원의 노력이 같이 더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기업 차원에서의 디지털 리더 육성에 대한 부분을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디지털 소양을 좀 키우고 또 그런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리더에게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세훈 전무님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그 다른 패널 분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크게 고개만 끄덕이다가 이제 대사를 다 까먹었는데요. 근데 사실 말씀해주신 부분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양성하는 측면에서 이제 아까 그 정 부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시고 박 부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환경이 너무 변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리더십이라고 했을 때 모르겠어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명확하게 구획된 조직이 존재하고 그 안에 어떤 공유되고 정의된 정체성이 정의가 되어 있고
이들이 어떤 목표를 쉐어하고 거기에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이 전제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도 계속 변화하고 사업 모델인 사업의 어떤 외연도 계속 변화하고 경쟁과 협업의 대상도 계속 변화하고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는 조직이냐 여기에서 어떤 역량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것이냐 질문이 존재를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을 또 모티베이트 해야 되는가 아까 이제 그 시장에서 이 중요한 엔지니어 인력들의 어떤 이 몸값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들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도 사실은 저희 구성원들에 대해서 느끼는 건데 시장에서 기회들이 너무나 빠르게 생겼다가 없어지고 다른 것들이 등장하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인재들일수록 굉장히 다양한 어떤 뭐랄까 굉장히 급격한 어떤 그 보상 수준의 변화 내지는 뭐랄까 보상의 스킴의 변화들이 생기면서 이 조직의 정체성의 문제, 방향성의 문제, 인력 리텐션의 문제, 모티베이션의 문제가 굉장히 다각적으로 생겨나면서 이 사실 리더라는 포지션, 조직의 유지와 성장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챌린지가 굉장히 다각적으로 이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럼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하고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해야 될 것이냐. 사실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 저는 지금 우리가 붙을 수 있는 화두들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우리가 공유해야 될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 그리고 리더가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각 급의 어떤 업무에 다니든 기능에 다니든 인력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시도와 실패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저는 사실 지금은 그 이상의 답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시도와 또 실패를 통한 또 그 능력의 배양을 위한 기회를 좀 마련해 달라는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또 하나의 또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디지털 리더의 윤리 의식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뭐 저만 해도 뭐 저희 스마트폰에 뭐 앱을 설치할 때 뭐 여러 가지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도 이제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의 프로바이더 역할을 일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떤 데이터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돼서 어떻게 쓰이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뭐 자세히 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거 잘 안 읽게 되거든요. 디지털 리더의 어떤 윤리 의식은 그 중심에는 이런 빅데이터 시대의 정보 비대칭 현상이 또 심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디지털 리더가 활약할 수 있도록 잘 조성된 환경이나 어떤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뭐 이런 부분들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박형일 부원장님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저기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오신 우리 백철 팀장님이 만약에 이 답변을 하신다면은 데이터에 개인 데이터, 개인 정보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약간 좀 다른 맥락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영화 요즘 넷플릭스 되게 많이 보시는데, Better Than Us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사이언티스트가 인공지능으로 인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사람이랑 닮았어 라는 이제 블러핑을 하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동작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거를 뒤에서 조정을 하는 거죠. 인디펜던트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저는 이 굉장히 단편적인 일인데 되게 많은 영역에서 이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정보통신부 장관 시절 AI로 대화하는 것들을 시연한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왔는데 되게 기가 막힌 대답을 AI가 해요. 요즘 나오는 GPT-3와 같은 수준의 그게 저는 이제 아주 단편적인 이제 예를 말씀드린 건데 AI 성능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을 주체 측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외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적을 매니플레이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해지고 조금 더 기대치를 현실화하고 그리고 조금 더 듣는 이제 고객들도 좀 더 잘 이해를 해서 서로
현실적인 진보, 진화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루어지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그 차세대 경영 리더를 양성해야 될 책임이 있는 저희 대학에 대한 과제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전에 그런 디지털 리더 가져야 될 소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소위 MZ 세대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어떤 조직의 소통을 담당한 리더로 또 이 시대에 디지털 리더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희 경영대학에서는 어떤 교육을 제공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전 질문도 사실은 백철 팀장님께도 사실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요. 혹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윤리 의식에 관한 부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통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신용 정보를 전 국민의 신용 정보를 또 다루고 있고 항상 조심하고 그러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항상 이제 데이터를 다루고 저희도 이제 제가 수십 년간 데이터를 다뤄오고 특히 예를 들면 옆에 우리 유 교수님도 계시지만 예전엔 제가 보험에 관해서 어떤 특정한 질환이나 사망률이나 이런 것도 막 계산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덤덤하게 몇 명 죽었네, 5일 살다 죽었네, 이렇게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걸 저도 얘기하다가 섬뜩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데이터에 관해서 굉장히 그 데이터로서 다루다 보면 이 어떤 개인의 정보라든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다루고 있는 정보는 연체라든지 어떤 연체와 보험과 연계가 되면 굉장히 좀 여기서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연체 이후에 어떤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하면서 이 굉장히 어떤 데이터가 데이터로서 이 안에 들어가고 있는 요인이 어떤 것인가들을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어떤 인간적인 또는 윤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좀 겪게 되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우리 경영대학에 바라는 점으로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되자고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경영대학 또 우리 고려대학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오고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기법들 데이터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재무적인 어떤 이런 요인들을 많이 해오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항상 어떤 휴머니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깔려야 되는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사실 이제 우리 경영대학에 특히 이제 우리 그 DT 과정 우리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과정을 통해서 바라는 점이라고 또 얘기를 할까요? 라기보다는 좀 기대하는 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또 우연치 않게 지금 이제 10월 달 돼서 10월 1일자로 저희 팀에 새로운 직원이 이제 배치가 됐는데 마침 또 우리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연이 참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경영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해 주셔갖고 저희 회사 많이 좀 보내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디지털 리더, 디지털 혁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디지털 리더십과 전통적 리더십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키워드는 디지털 리더십은 이 전통적 리더십에 더해서 널리지 베이스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한편으로는 이제 많이 기대되는 점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좀 확대되었으면 또는 계속 유지 잘 되었으면 저희가 느끼는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크레디비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크레디비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수가 한 200만 명이 돼요.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없는 그분들의 어떤 재무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가명 처리가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데이터를 써보고 이런 부분들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그 회사들도 그렇고 연구기관도 그렇고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다 무슨 S대 H대 많이 저희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교수님들이 먼저 와서 이걸 갖고 연구를 하고 이걸 캡스톤 과정으로 끌어와서 정규 교육에 편제시킨 예는 사실 현재까지는 고려대학교 밖에는 없고요. 또 이거에 관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물어본 사실 학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혁신적인 생각을 하셨을까. 먼저 선험을 해보고 이런 어떤 이게 실제와 같은 데이터가 아니고 정말 이게 날것의 데이터거든요. 정말 실제 데이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제공하면서 굉장히 이게 좀 그 전체적으로 실무적인 부분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들이 이게 잘 갖춰져 있는 그런 편제구나.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도 이제 우리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과정의 어떤 뭐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도 이제 브로셔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감명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게 노력을 하시고 또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독보적인 이런 데이터를 아무도 쓰지 않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학생들에게 이게 주어지면서 한번 해봐라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상이 깊었고 또 이제 이게 뭐 바라는 점, 기대하는 점은 계속 이런 부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야들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학교에 있으면서 경험을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인데 그런 한계를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대학 교육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책무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한번 또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그런 인재들이 양성이 되고 또 그 인재들이 졸업하셔갖고 또 저희 회사에 이렇게 또 오시고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선순환과 어떤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좀 많은 기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또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셔서 심사숙고해서 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간 관계에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유승현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또 오후에 저희 발표하게 될 MSBA 캡스톤 프로젝트 팀들이 있는데 또 한 팀을 직접 지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차세대 디지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 경영대학에게 과제를 하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백철 팀장님이 하셨던 말씀 때문에 생각난 그 아이디어인데요. 제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있을 때는 빅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과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거의 한 사람과 한 집단의 모든 정보들을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거기에서 그 아동 학대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참 이제 아동 학대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에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응급실에서 그 학대받은 코드를 부여받아가지고 진료를 보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정부에서도 알고 있었고 그걸 데이터를 통계를 분석해본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덮었어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기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고 그 뒤에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데이터에 분명히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를 봤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액션으로 움직이지 못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묵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데이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은 어떤 것이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역량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에 대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전에 디지털 퍼스트 피플 센터드라고 하는 그런 화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좀 약간 이상주의자에 좀 가깝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거창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많이 이야기할 거고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거는 가치로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방향성인 것 같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막 돌리고 거의 이제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보다 보면 그럼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지는 인사이트가 뭐지? 그 인사이트를 우리가 알았으면 그 다음 액션은 뭘 해야 되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협력과 어떻게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되지? 그걸 어떻게 비용을 가지고 집행해 나가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미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의사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나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원한다라고 한 사람들은 55%였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미국에서조차 11%가 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간극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화두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회 문제를 들여다보고 언맷 니즈를 해결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봐야 되는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요.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이 업무들을 시작을 했는지를 길을 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가다 보면 통계 기법, 가다 보면 어떤 방법론에 자꾸 매몰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했어라고 하는 사실에 매몰이 되지만 우리는 결국 휴먼 센터드의 그런 가치로 돌아가야지 그것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아쉽게도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배정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고요. 남은 시간은 이제 플로어 디스커션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장에 참석해주고 계신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미 온라인 참석자분들께서 많은 또 좋은 질문 주셨는데 미리 모든 질문을 다 커버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단 두 질문을 골라봤습니다. 제가 두 질문을 고른 근거는 답변을 주실 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S 리테일 부문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최근 링크드인 채용 공고를 보면 아마 저희 경영대학 학생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는 직함으로도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비즈니스 전공의 저희들은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지원하기에는 컴퓨터 공학과 등 공대 전공의 프로그래머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직군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회사에서 이 BA로 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데이터 엔지니어의 몸값 상승률에 비례하여 BA 몸값도 높이고 싶은데 더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요 지점을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희 그 부문의 스펙을 보면 컴퓨터공학과 출신, 그리고 통계학과 출신, 그리고 경영대 출신, 신문방송학과 출신 등등이 있어요. 뒤에 말씀드린 경영학과랑 신문방송학과 출신은 사실 비슷한 그룹이라고 보고, 사실 그 저희 조직의 가장 기여도가 높은 순서 반대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은 지금 저희 조직보다 학교에서 소타를 개발해야 됩니다. 소타라는 거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는 굉장히 이제 어드밴스드한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되는 거고요. 기업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정말 비즈니스와 접목을 시켜가지고 적용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회사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는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면서 AI나 데이터 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만드는 쪽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로서는 더 필요하고 중요한 인재입니다. 이 질문에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그 온라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롯데 멤버스 정란숙 부문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직접 구현하시고 또 실행하신 DT와 또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타겟하고 계신 DT의 차이가 있는지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미래에는 전 그룹사 차원에서 이론화된 정보 수집 또는 소비자 편의 증대 등의 각 수요처의 소비자별 심리스 서비스 제공 같은 방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항상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이제 데이터가 마케팅 쪽에 조금 비중 있게 활용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은 아까 이제 밸류 체인별로 실질적으로 그걸 쫙 펼쳐놓고 그 영역별의 데이터가 쓰일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할지 최적화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소비 데이터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를 계속 찾게 되고 그 다양한 데이터를 또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전엔 사실 AI나 뭐 딥러닝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재정립하고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앞으로도 계속 다양할 거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디지털 DT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가 됐다 하면 오프라인도 못지않게 지금 센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못지않게 이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의 그 경계가 없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 잘 이제 아까 심리스하게 고객한테 그 굉장히 큰 이제 편의성을 제공하는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추고 그런 거에 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금 저희도 노력하고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금 플로어에도 뭐 교수님들과 재학생들과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많지는 못하지만 한 개 정도는 질문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네. 사실 온라인에도 사실 질문이 몇 개 더 있었거든요. 하나만 제가 또 받은 질문을 그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변화는 리스크를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이러한 시도가 단기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할 때 그럴 때는 디지털 리더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 패널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확한 맥락은 아니지만 그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저희 조직은 실패를 되게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실패를 해야 많은 실패를 허용을 해야 많은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를 탓하지 않고 실패로부터 얻은 거를 그 페일러 모드 애널리시스라고 그러죠. 그걸 되게 많이 하고 그걸 잘하면 성공과 못지않은 대우를 처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이제 예, 질문이 하나 있으시네요. 이현석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이크 금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한 질문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드리고 싶은데 저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하다 보면 가장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게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건지 코잘리티를 보이는 건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흔히 빠지는 오류가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코잘리티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찾고자 노력을 하시는지 어떤 그런 고민들을 기업에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혹시 답변 가능하신 패널 계시면 마이크를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순발력이 넘치신 우리 박형일 부문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 정말 요즘 똑같은 고민하고 있어요. 다르거든요. 두 개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질문하신 분 중에 그 BA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보지 않고요. 비즈니스적 의미를 부여를 해야 코잘리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현업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코잘리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논리를 찾는 작업을 요즘 부쩍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기 정말 어려운 패널 토론자분들과 함께 이 디지털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아주 가슴 벅찬 콜로키움 패널 토론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서 한 가지 격언이 이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었는데요. 패자는 늘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승자는 늘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같은 결과를 얻어낸다라는 격언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에 몸담은 저 역시 오늘 나눈 말씀들 또 저에게 주신 과제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디지털 리더 양성이라는 과제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공식적인 패널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특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패널 토론자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